시간에는 지난 그 수업에 이어서 노베 16주차 논술 몇 번부터 할 차례냐면 20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21번까지만 이번 파일에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31에서 3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 논제가 꽤 길어요. 자, 20번 문제는 가를 토대로 민족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논술하시오라는 문제고요. 21번은 나를 토대로 다에 대한 갈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가 문단에서는 민족국가의 발전 방향 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제를 바탕으로 볼 때 다음 논제가 뭐냐면 나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나에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나서 다에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하면 됩니다. 나를 바탕으로요. 자, 그러면 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족국가의 발전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류 확대는 국가 간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동질화와 통합화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세계화라고 정의하는 이러한 추세로 인해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민주국가의 기능과 권한이 그 이상의 단위인 초국가 체제로 이행되고 있다. 초국가 체제가 바로 세계화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전 지구가 하나의 국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민족국가의 소멸을 예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인데 그럼 1문단의 내용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세계화 추세로 인해서 민족국가의 소멸이 예견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단 볼까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 나라 사람들은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현실적 과제가 다르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앞말에 이 1문단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네요. 1문단에서는 세계화 추세로 인해서 민족국가의 소멸이 예견된다고 했는데 2문단은 그러나 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앞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가 뭐냐? 자,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이긴 하지만 발전 단계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현실적 과제가 다르다. 또 지역에 따라 발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장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뒤늦게 서구 식민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멍에니까 이제 상처겠죠. 상처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을 추구해 온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 주변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도 국가 형성과 산업화라는 근대적 과제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화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식민주의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식민주의로부터 독립하는 산업화 과제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붕괴한 자리에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는 나라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뀐 국가의 경우에도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자본주의의 정치적 다원주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바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족국가의 소멸 이르기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단은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서
제3세계나 자본주의와 다원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의 민족국가 소멸은 어렵다 라고 하면 되겠죠. 1문단에서 민족국가 소멸이 이제 현 시대의 예견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를 반드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3문단 볼게요. 국가가 소멸되리라는 생각은 세계화의 성격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곧 세계화로 인한 동질화와 통합화가 기존 민족국가들의 고유성을 말끔히 제거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거대 국가를 창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대 국가는 세계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민족국가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지나친 것이다. 그러면 민족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도 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가 완강했듯이 아주 강렬했듯이 현재 이제 유럽은 유럽 연합이라고 해서 각 나라들의 성질보단 유럽 전체의 성질로 유럽 전체의 통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될 때 처음에는 민족주의가 완강했다, 매우 강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국가는 고유한 역사와 모든 민족국가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의 민족의식으로 뭉쳐 있대요. 이것이 바로 뭐란 얘기죠? 민족국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 이게 민족국가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세계화가 민족국가의 기능을 약화시킬지라도 민족국가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외국의 언어와 문화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파와 정보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들지는 못한다. 경영자와 지식층은 이러한 세계 문화에 잘 적응하겠지만 지식과 정보의 영향보다는 현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일상적으로 씨름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문화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족 국가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이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이들은 서민들이겠죠. 그렇다고 독자적인 민족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가를 토대로 민족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논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가를 토대로 민족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논술하시오. 그러면 답을 먼저 하고 근거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뭐예요? 주장이죠. 그 다음에 근거, 이 근거에 낸 이유와 사례가 있겠죠. 요걸 나누어 쓰면 되는 거예요. 민족국가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동질화, 통합화 되겠지만 그 기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동질화 단계에 있지만 제3세계 국가나 아직까지 자본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는 민족주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면 현재는 EU, 유럽연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199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합 당국들은 연합의 장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타국들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몇몇 국은 불리한 입장에 있기도 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족국가 역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세계화에 편입될 것이라 전망한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가 나를 토대로 다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나에는 문제와 해결 방안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뭔지를 먼저 쓰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문제, 그 사례에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혼란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다. 대통령과 국회, 소수 여당과 다수 야당이 충돌하기도 한다. 노골적인 이념 대립의 양상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어떤 이는 이런 현상을 한국 정치의 안정도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도적인 현상이라고도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인데 어떤 사회에서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분위기가 있냐, 정치적 혼란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는 곧 갈등은 언제나 어느 시기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문단 볼게요. 같은 현상에 대해 전혀 다른 인식과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 다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 혹은 거짓일까?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천은 무엇일까? 첫째, 생각의 충돌, 즉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갈등의 원인은 생각의 차이. 그 다음 둘째는 결국 자신과 타인의 생각의 좌표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첫째는 생각의 차이, 둘째는 오해. 특히 공공부문과 기업 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위험에 빠지거나 실패한 리더로 남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예를 들면 경제발전과 산업화는 환경을 파괴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보자. 비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이 심화되다 본다. 환경론자, 즉 생태주의자 등이 이런 입장인데 반대로 낙관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환경보호에도 성공적이라는 경험적 결과를 근거로 둔다. 즉 경제가 발전하면서 환경도 더 깨끗해진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인식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발생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문단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로 갈등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문단 봅시다. 문제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럼 환경 보호가 문제냐, 경제 개발이 먼저냐, 이걸 놓고 싸우는 거죠. 문제는 환경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서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점이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어느 입장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또 생각의 지도 위에 자신의 좌표를 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좌표에 있는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왜 기업이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신봉하면서 굳게 믿으면서 소비자들이 매일 쏟아내는 생활 하수와 각종 쓰레기 등이 오히려 기업의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은